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이 북측 해상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킥. 네, 오늘이 10월 6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새로운 뉴스를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이 무려 9회 프로그램을 바꿔서 개편을 해서 오늘이 벌써 9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면에서 공격하는 여의도 하이킥. 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무원 이모 씨, 공무원 이 씨의 피격과 관련해서 그때 주제가 한국은 없었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목 괜찮았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 국민은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지켜야 되는 거죠. 원래 국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없었습니다. 참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분노가 컸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또 우리 또 스태프진이 또 열심히 전해가지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딱 보면 엄청 반가운 분입니다. 자, 방송신문 등에서 북한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분석하고 있는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안찬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은 처음이시죠, 그죠? 예, 아니 그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 방송에 요 프로에는 아니지만 다른 프로로 저희 프로에 나온 걸 해줬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찬일 박사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 계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이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죠. 가장 리얼하게 리얼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북한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은 기대가 큽니다. 또 한 분, 이분은 우리나라 동아시아 국제정치,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팩트 없이는 말하지 않는 말 그대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콩코디아 국제대학교의 대외교류 부총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또 중국 화동사범대학의 특별 초빙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우수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있으니까 별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제가 공무원 이 씨를 사살한 북한이 공동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동조사 그럼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공동조사를 이번에는 북한이 거부합니다. 과거에 한때는 또 우리가 반대한 적이 있죠. 이번에 북한이 거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공무원 이 씨를 사살한 북한이 공동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대화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또 각계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으니 그냥 제가 본론을 할 수가 없죠. 서론이 필요합니다. 먼저 안찬일 박사님. 네. 5일 어제였죠, 그죠? 북한의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렇죠. 또 박정천 총참모장, 우리한테 말하면 이제 참모총장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15개 원수로 진급이 됐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ICBM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죠. 이분하고 그다음에 박정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평도 피격 공무원과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인물인데 요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이 원수로 진급이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아젠다와 연계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은 북한은 이제 합동군제, 육해공군 합동군제니까 그 군령권자가 바로 이 총참모장. 그렇죠. 이번에 원수로 진급한 박정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해 안에서 이번에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린 군인으로서는 이 책임자다. 최고 책임자죠. 네, 그렇죠. 책임자. 그 외에 이제 우리는 김여정과 김정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원수로 진급시켰다. 네. 이것은 대단히 그와 연계시켜 볼 수도 있고 또 당창건 물론 75주년이 며칠 후니까 그와도 연계시키지만 그동안 이 현직에 있는 사람이 북한군 원수를 다룬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죠. 예, 지금 뭐 현철애라는 원수가 한 명 상징적으로 있지만 이 사람은 은퇴한 원수. 김영춘도 은퇴했고, 그죠? 예, 김영춘도 물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병철과 이 로켓 아까 말씀하신 ICBM 개발의 실무자인 이병철과 군령권자인 박종천에게 원수를 줬다. 네. 이것은 또 대신 최근에 북한은 국가보위상 우리 국정원장과 같은 정경택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이번 그 서해안 우리 민간인 사살과 또 개성에 월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연계가 되는데 이런 걸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뭔가 군 위주로 좀 앞으로 강경 노선으로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당 중심의 이름도 국무위원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니 군이 조금 뒤로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간이나 또 북미 관계 속에서 다소 좀 대화 국면이 너무 성과가 없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 군 중심으로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명을 별다섯 개로 원수를 올렸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가 북한의 원수 하면은 뭐 최광이라든지 뭐 이얼설, 네. 뭐 또 뭐 누굽니까, 뭐 오진우 뭐 이런 네. 분들은 네. 또 생각나는데 그분들의 이 전설적인 북한의 인물들에 더해서 이번에 2명이 또 올라가가지고 야 이게 뭔가 싶은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판단이 있군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또 우리 우수근 박사님 오셨으니까 또 안 묻고 그냥 가면은 좀 서운할 것 같죠. 못 먹었습니다. 우 박사님, 네. 사전에 그 얘기 없이 질문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그 일본에서도 공부를 네. 했고 뭐 한중일 지금 이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의 최고의 전문가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총리가 바뀌고 난 다음에 올해 안으로의 후쿠시마 원전과 네. 관련해서 방사능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염수 같은 거. 네. 이것이 이제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제 조만간에 지금 현재 이 스가 총리도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네. 이거 혹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그냥 우려뿐만이 아니라 현실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요,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 일본 기류를 보면 반드시 결정을 내야 되고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2가지 선택지밖에 두 가지. 없습니다. 네. 하나는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든가,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네. 네. 아니면 하나는 일본 열도 본토에서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가. 땅에서 묻는다든지. 네. 하지만 그건 침출수로 언젠가는 또 바다로 빠져나가지 일본 않습니까?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이 일본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할 것이냐. 정치인들입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는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무렵이 되면은 한일 관계는 또 경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제안을 간단히 드린다면요. 네. 어차피 일본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없고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우리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안 돼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우리가 다독이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이든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측 국민들에게 이걸로 인해서 양측 정부가 대화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방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일본이 방류하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반발을 많이 할 텐데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돌파가 될 수 있는 것 지금 딱 막고 있는 것이 그 현금화 문제입니다. 강제 노동의 네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정범기업의 네. 기업의 그 네. 자산을 현금화해가지고 네. 이번에 우리 그 노동자들에게 네, 맞습니다. 배분해주는 그 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꽉 막혀갖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대화하면서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래 너네가 그래도 계속 했다 장군이요 우린 멍군이요 하는 식으로 그때 현금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못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반대하는 걸 너희들이 했잖아.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장군 멍군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한일 관계는 이 2가지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없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냥 최저점으로 완전히 연말까지 떨어뜨리고 내년이 되면은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저점으로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한일 관계의 개선에 이니셔티브를 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우리 사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 박사님이 아주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사실은 선택지가 국내에 묻을 수는 없는 거니까 바다에 뿌릴 수밖에 없는데 바다에 뿌리면 제일 가까운 대한민국 같은 펄펄 날릴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이유를 봐서 우리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국내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네. 그 법원 판결대로 네. 돌아가다가 우리가 네. 배분한다. 네. 이렇게 하자. 네. 그러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박사님 우리가 더 큰 손해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두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는 조금 더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안 돼만 할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각종 채널로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도 있다라는 모습을 느끼게 하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하게 된 다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현금화 한다라는 것 사전에 느끼게끔 하고 그러면은 주고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일본 한일 관계를 예. 우리가 반대하는 걸 너희들이 먼저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마라. 그것도 안 된다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오염수 같은 것들에서 좀 많이 좀 있으면은 일본에 확 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좀 마음씨 좀 나쁜 것 같아요. 일본에 왔다는 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그 보완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단호하게 채취를 하면서 우리의 행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 제안해 주시는데 외교부 같은 경우 들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해경이 지난달 29일이었죠. 서해 북단의 소위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이 공무원 이 씨.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경이요. 조사를 했겠죠. 그죠? 이를테면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뭐 부유물이나 구명조끼는 근거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추운 것도 아닐 테고. 그거 하나. 그다음에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측이 다 알고 있다. 말을 했겠죠, 그죠? 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월부 의사도 표현했다. 또 단순히 해류에 몸을 맡길 경우에는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위적인 노력이 헤엄쳐서 가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 헤엄쳐서 간 것이다. 이런 정황도로 종합해 볼 때 월북했다라고 해경이 밝혔는데, 자 이게 지금 안 박사님, 이 해경의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자, 앵커께서 우리의 입장, 우리가 취득한 정보에 기반한 분석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에서는 그 25일 날 지난달 25일 날 통전부를 통해서 김정은의 사과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과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규명했냐면 정체성을 정체불명의 침입자다. 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데 의하면 북한 어선이나 경비정이 와서 당신은 누구냐 왜 왔느냐 신원조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했고 우리 감청에도 나는 월북해왔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네.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이 그럼 월북자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면 또 자기네가 사살한 데 대한 이게 변명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정체불명의 침입자다 이렇게 나서 이제 자신들이 사격하고 불태운 걸 이제 정당방위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모 씨는 이제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 뛰어내렸고 네. 또 신분증도 놓고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월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 현재 물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물을 때 당신은 누구냐 그럼 월북자다 이렇게 말했겠죠. 네. 근데 아마 그 상황도 우리가 아주 긴장된 뭐 많은 시간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북한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DMZ로 월남을 해왔고 네. 그래서 국군과 만났고 또 뭐 실제로 제가 또 북한 군에 있을 때 또 네. 월북한 군인도 많이 만나봤고 그러니까 그 긴장된 상황에서 자기의 본심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월북자로서의 말을 했다는 게 감청에 잡혔지만 네. 어쨌든 북한이 그렇게 불법 침입자로 규정을 했고 그걸 사살을 이제 정당화하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공동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런데 북한은 그걸 반대하죠. 네. 왜? 네, 아마도 그건 좀 있다. 예. 하나 더 궁금했고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직접 이제 안 박사님은 이제 대한민국의 품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내용을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월북자라고 헤엄을 쳐서 뭐 30 몇 킬로를 헤엄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쳐 있을 텐데 월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월북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살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우선 북한은 현재 국경이든 뭐 전선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국경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월북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북한은 무조건 이 월북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다 왜? 돌려보내왔습니다. 예, 네. 과거에는 이제 체제 경쟁하고 자신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는 월북자를 환영하고 뭐 평양시 군중대회도 환영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걸 인정한 조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북한에 들어오면 그걸 대접해 줘야지 또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대한민국 실상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월북자라면 북한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월북했다니까 그러면 아마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 상상이지만 네.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기운이 다 빠졌고 그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이모 씨는 그 헤엄을 잘 못 친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기력이 다 빠졌고 우선 날 좀 살려달라. 그다음에 내 기력을 찾은 다음에 뭐 돌아가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다 상부에 보고됐고 그래서 그 6시간이 소비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경비종이 와서 사살을 했고 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월북자를 북한이 환영하지 않는 것도 않는다? 있고 또 뭐 부차적이라면 코로나의 어떤 그만 세균을 뭐 이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는 데로부터 잠깐 꼭대기 지시가 죽이라는 거니까 죽였는데 월북자에 대한 북한의 현재의 그 맞아 스탠스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보고 그렇죠. 한국에 돌려주는 것은 이거는 무슨 뭐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고 바로 현장에서 그것도 또 80m 뭐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살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아무튼 자 월북했다는 당국의 발표 우리 우수근 박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소장님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월북의 의사가 있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맞닥뜨리니까 너무 당황했을 것이고 평상시는 그래도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북한이 이미 코로나 사태가 생긴 다음부터 불법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은 사살하라는 지시도 내부적으로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바짝 긴장해갖고 중국 당국에서도 월북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골치 아픈 존재가 돼서 왔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뭐 코로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하면서 대화하다가 결국은 뭐 그렇게 지시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월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전체적인 입장은 월북인데 그것도 지금 추정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이거 봐야 될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공무원증을 또 두고 갔단 말이죠. 월북을 하려고 하면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 대접을 받든 돌아오든 간에 이걸 두고 갔다 그렇고 또 35km를 조류를 거슬러서 건너갔다는 것도 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거기다 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월북을 했다 그러는데 바로 총살을 시키고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오면은 월북하면은 와서 좀 사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럴까요? 아무튼 뭐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경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도 약한 고리고요. 또 우리도 그동안에 총살할 동안에 6시간 동안 뭘 했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대목이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죠?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남북 간에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라든지 세계의 우려도 불식을 시키고 그거 봐라. 보잖아요. 월북을 한 것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침 때문에 코로나 방침 때문에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공동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단단히 빼고 말이죠. 공동조사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에
통신 장비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정보가 있었다. 아 그렇구나. 총은 뭐지 그게? 아 이건 기관총입니다. 아, 부유물이 뭐예요?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 북한도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은 연락이 없고 통일부도 심지어 군사 통신사 복구 제안에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공영조사를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요하죠. 일단 뭐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고 네. 뭐 지나간 일이니까 서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뭐 사과하고 또 넘어가면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공동조사를 북한이 거절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닌가. 우선 네. 첫째, 공동조사를 하려면 그 해상 구역이 북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우리가 2008년 그 박왕자 사건 때도 금강산에서 북한이 우리가 공동조사 제안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은 또 좀 차원이 더 다릅니다. 네. 아까 지적하신 인권적 차원에서 이것은 더 비중이 훨씬 높은 그럼요, 문제입니다. 그럼요. 근데 조사하려면 우리 이제 뭐 해경이나 또 해군이나 또 헬기라든지 이게 장비가 북한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북한 쪽으로 우리의 현대적인 기술 장비들이 이렇게 총 동원된다. 뭐 밤에는 조명탄도 올린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용, 힘 이런 걸 이제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그 서해안을 북한은 중요시하는 게 거기다 4군단을 지금 무력을 증강시킨 게 서해안이 점령되면 곧 평양도 점령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겁을 잔뜩 먹고 네, 있는 네. 겁니다. 우리는 사실 뭐 북침할 의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해양 지역에 뭐 상륙이라든지 이런 해류라든지 이걸 다 우리가 정탐해 가면 막강한 군사 정보를 대한민국에 넘겨주는 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절대로 현 김정은 체제에서는 공동조사는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군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 해역인데 남북이 공동조사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군사장비가 샥 북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조사하면 북한은 이거 뭡니까 지금 남해 바다에 와가지고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대목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면 네, 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뭐 안창일 수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대를 네. 형성하고요. 그 덧붙여서 중국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공동 조사를 북한이 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수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그 북한이 꺼림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 정황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상시 같으면은 사살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사살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 측이 분석을 하는 걸 보면요. 지금 북한은 한국에 상당히 분노해 있는 상태이다. 북미 관계 협상을 하고 중재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너무 미국 편만 들었고 미국에만 좌우됐다. 너네들 정말 자주독립국가 맞아라는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 상당히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한 사람이 또 건너왔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월경을 하면은 불법 월경하면 사살한다고 했는데 건너왔다. 상부에다 보고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코로나19 이야기도 한 것도 있고 지금 감정도 지금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감정적으로 사살하게끔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들은 기존의 내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겠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다친 마음을 표시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공동으로 조사하게 되면 한국은 철저하게 최첨단 과학 장비를 들여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이와 같은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들한테 좋을 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동조사에 북한이 뭐 적극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네. 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6월에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 그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 관계를 북한이 해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적 관계라는 건 완전히 적대적인 첨예한 대립의 관계를 선언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 이모 씨가 가니까 북한은 이제 적으로 쏜 것이죠. 뭐 월북에 왔든 어쨌든 저는 적으로 쏜 건데 그렇게 볼 때 북한이 이 대적 관계를 초래하지 않는 한 적어도 뭐 연말이나 뭐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와서 대적 관계를 우리 좀 대남 관계로 바꾼다. 이런 선언이 있기 전에는 누가 가도 이렇게 사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는 조금 더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김여정 부위원장입니까 와서 밖에 나가서 하는 발언이 아주 그냥 강도 높은 독설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남 관계를 말 그대로 적대 관계로 돌려놨는데 이번이 공무원 건 가지고 또 다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미 관계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기조가 흔들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복잡하군요.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혼자서 간단히 방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면은 뭐 불빛이라든지 이런 다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 당신들이 시신 불태웠잖아. 들통나면은 전 세계를 거짓말 한 것도 또 들통날 수 있는 것. 이런 부담 혹시나? 바로 그 점도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시신이 또 올랐다. 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 온다. 그러면 뭐 7.62mm 뭐 AK 자동보총으로 쐈는지 7.62mm 기관총으로 쐈는지 거기다 보통탄으로 쐈는지 철갑탄으로 쐈는지 이게 다 만천하에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인권을 말살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양심 있는 사람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데 그 시신이 또 오르고 거기다 또 불을 태워서 뭐 살이 탄 거 이게 지금 바다는 짠물이니까 조금 보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게 우리 손에 넘어온다면 그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마 북한이 무서워한다. 중요한 지적이시고 그렇겠죠. 북한에 가서 북한의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북한에서 근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이 기계가 좋지 않습니까? 딱 봤더니 부유물에 시신이 타는 것이 보여요. 북한에 딱 드러내면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시신까지 불태우는 극악무도한 정권이라는 것이 들통나는데 그런 것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동조사 합니까? 우리 그냥 뭐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네 이렇게 그죠? 그렇죠. 자, 이제 아셨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북한이 그러한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공동조사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두 분 전문가가 좀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공동조사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동조사는 어렵다. 안 하는 이유는 이라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자, 공동조사가 어렵다면은 이 순진 공무원 이 씨와 관련된 감청 기록을 공개해달라. 감청 기록을.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족들이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이따 3시에 잠시 뒤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군의 아주 기밀 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이런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인가? 군 당국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유엔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남과 북도 못하는데 또 유엔이 이걸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안 박사님 군 당국의 입장도 좀 이해가 갈 것 같고요. 또 유엔도 남북도 못하는 걸 우리 유엔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아니라 유엔에 한다는 건 그냥 호소로나 끝나야지. 이게 뭐 실제 행동으로 하기는 어렵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군 당국이 그걸 다 감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은 뭐 우리 군이나 정보기관은 이 감청 그러니까 뭐 휴민트, 테킨트, 시진트 이런 첨단 정보력을 가지고 북한 걸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이걸 딱 까발려서 우리가 몇몇 토거리에서 무슨 대화한 게 다 잡혔다. 그럼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한 방어를 또 앞으로 다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이 자체가 시크릿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족을 뭐 비밀리에 불러서 가족에게만 들려줄 수는 있겠지만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뭐 공동조사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가 이제 쟁점화 되겠습니다만은 서로 숨기고 싶은 건 숨겨야지 무조건 까발린다고 뭐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유엔 조사도 뭐 유엔도 사실은 이걸
진상조사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응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유엔 대표들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뭐 오토 원비어 같은 것도 그렇죠. 네. 북한에서 이제 고문을 받고 죽었지만 그 가족은 계속 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한 발자국도 북한에 가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걸 허용한다면 북한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 역시 북한은 계속 그냥 우야무야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뭐 무엇을 자기네 걸 드러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 자기네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응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가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남과 북이 못하는 일을 유엔에서 하기 어려운데 우 박사님 지금 이 입장을 들어보면은 사실 군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아주 민감한 얘기를 뭐그 들어달라고 당신은 오세요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우리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어떤 명예를 넘어서서 집안 전체가 얼마나 지금 다 잠도 못 이루고 슬퍼할 상황인데 우리 당국은 월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 자료도 한번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족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군 당국은 그렇다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말 난처한 입장인데요. 네.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정말 맞습니다. 군사 기밀, 국가 기밀일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유가족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뭐 국가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는 국가라는 입장에서 원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최대한 정중하고 공손하게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유가족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냉정하게 이성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우려되는 행위를 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도 지금 유족 밖에 지금 형이죠. 형 공무원 이 씨의 친형입니다. 이래진 씨인데 지금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지금 아마 그 정신이 혼미할 겁니다. 지금 동생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북한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다니 저거는 정말 이거는 저렇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한 건데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유엔에다가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호소를 하고 또 우리 군 당국에도 이 감청 기록을 좀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뭐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유가지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 당국이 이 유족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최소한 객관적으로 다가 아니더라도 자 좀 진정하시고 동생분이 또는 아빠가 이렇게 됐다. 하고 그러나 우리 국가가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이다.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보상도 좀 해주고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또 제도적인 보호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유족들을 좀 도닥거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모든 것이 다 비밀이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조금 도와줘도 좋겠고 또 이 유족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하시고 이것을 또 특정 정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래진 씨 특정 정당하고 특정 그룹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이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은 숨진 20편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들, 딸도 저기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들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어떤 이렇게 너무 좀 편향되게 부디 부탁합니다. 지금은 조금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감싸고 이거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안 가고 정말로 차분하게 냉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가가 보호할 수 없었던 대목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족들의 슬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대안도 모색하는 좀 그런 자세를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를 해서 유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좀 반감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 문제가 사실 요 문제 가지고 오늘 한 시간 정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이었죠. 23일 날
유엔 총회 영상 기조 연설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분위기가 좀 있는 듯 했어요. 이도훈 한반도 그 교수본부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비건도 만나고 했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초에 이번 주에 온다고 해요. 뭐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10월 서프라이즈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서프라이즈가 종전선언까지도 갈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구나. 마침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인기도 별로 없는 데다가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또 마스크 벗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하면은 미국도 이번 기회에 한번 대반전에 모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평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가 됐었는데 바로 폼페이오 대통령이 일본만 가고 한국에는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물론 몽골도 한다고 했는데 못 가고 일본만 갔다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국에 이달 중수쯤 온다 그러는데 또 연기가 되고 같이 연기가 돼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됐던 종전선언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큰 돈 안 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선언이 종전선언입니다. 이제는 될 수 있겠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빗장을 푸는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핵 협상도 탄력을 받겠구나 싶었는데 폼페이오가 안 온다고 하는 순간에 10월 서프라이즈는 끝났어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는 겁니까? 10월 서프라이즈가 이제 얼었습니까? 이미 10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네. 쉽지 않은데 저는요 잘 됐으면 정말 좋습니다만 그럼요. 처음부터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측 견해 저는 중국하고 늘 대화를 하니까요. 네. 중국 측 견해를 중심으로도 얘기를 한다면요. 중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의 대립 패권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한반도까지도 골치 아프게 되면 자기들은 점점 더 수세에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한반도만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돼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남북이 대치하지 않다면은 자기들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도 바라지만 중국도 처음부터 바라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과 미국의 지난 2년 동안의 서로 대화 과정 속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우리를 갖고 놀았구나. 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북한을 돌이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의 입장에서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한국한테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하고 북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니네가 원하니까 해줄 수는 있어. 그 다음에 근데 우리한테 뭐 줄래? 미국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원할 테고 또 북한도 우리한테 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를 주는 것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뭔가를 얻으려고 원할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말로는 아니고 먼저 뭔가 확실한 것을 주지 않으면 안 해라는 한국이 이것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미국 측은 한국 측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그 다음에는 북한으로 가져가서 북한에 설득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북한이 이렇게 한다는데 미국 너희는 어때? 이런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 자체부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또 폼페이오 장관이 못 오게 됐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본까지 왔다가 비행기 타고 전용기 타고 1시간이면 오는데 잠깐 들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한국에 가서 굳이 얻을 만한 것 그런 것이 별로 없구나. 없다. 니네 나 오게 하려면은 더 많이 준비를 해.
라는 무언의 압박과 경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폼페오가 사실 몽골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몽골은 시간이 걸리니까 몽골한테는 뭐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일본하고 한국은 1시간 오면 되거든요. 왔다가 밥 먹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못 온다니까 뭔가 이게 너무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한국에 부산나라라고 그냥 축구 시험에서 계속 얻어만 가고 도대체 우리는 이게 종전선언 미국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혈맹 국가라고 얘기하면 해줄 만한데 미국은 안 해줍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 그렇게 더 못 해줍니다. 하니까 뭐 그냥 일본만 갔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안 박사님, 예. 우리가 이제 종전선언 할 때, 당초 우리가 53년에 이제 정전 협정을 할 때는 북한과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제 판문점에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전이죠. 예. 잠시 중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아예 전쟁을 끝내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도 종전선언을 하면은 굳이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까? 글쎄, 이제 두 분이 그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이것은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상품만 북한은 받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종전선언과 동시에 워싱턴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정도는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 이런 그 말씀 트럼프가 우리한테 뭔가 등가 교환을 원하듯이 평양도 또 미국에게 등가 교환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중국도 원하는 종전선언이지만 평양이 여기서 가격을 좀 높이 부르고 있고 그러면 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데 종전선언 돌로동 해버리고 연락사무소까지 북한 요구대로 해줬다. 그럼 북한의 비핵화는 그러면 진전이 있느냐? 없다. 뭐 북한의 이 장비나 이런 걸 미국으로 실어가는 일까지 양보를 할 때 그어야 되는데 이런 등가 교환이 안 된 상태에서 돌로동 해버리면 그럼 북한이 또 계속 핵개발 국가로 나아갈 거고 비공식 핵보유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결국 종전선언은 좋은 거지만 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휴전 상태를 그냥 평화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북한의 핵무기가 인정되는 전제 조건으로 간다면 결국 이 종전선언의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호구적인 종전선언보다는 그 뒤에 같이 끼붙여오는 이런 말하자면 그 계산되는 상품들이 따라서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랑 종전선언 한 개 가지고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 북한은 주는 나라가 아니야. 맞습니다. 그 뒤에 뭐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뭐 이렇게 참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한한테도 일단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의 군대가 좀 뒤로 물리고 그러면은 종전이 됐다고 얘기하면 다음에 이제 평화체제로 넘어갈 텐데 그러려면 북한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더 진전되는데 북도 좋고 남도 좋을 텐데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계산이 훨씬 더 크군요. 뒤에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우리가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입장이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은 이번에 호주라든지 이거는 이제 우 박사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도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일본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 갈 때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유대와 공통의 민주주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 자유의 초석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라든지 인도, 일본까지 끈끈한 태평양 동맹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은 사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폼페이오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아마 노했던 것 같아요. 그죠? 노.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노를 했는 거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제 판단에 분명히 노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미국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전략가, 우리의 한반도 전략가, 중국의 한반도 전략 어떤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렇겠죠. 것이고 네. 중국도 거기에 대처하는 전략은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한 전략인 것이죠. 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미중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세기만 하더라도 뭐 누가 뭐라도 미국이라는 유일한 패권 대국이 있었고 또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쉽게 말하면 미국과의 관계만 잘 다져왔으면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안보 같은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20세기는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유일한 패권 대국 그런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유의 시대, 이와 같은 시대가 없었거든요. 미국도 미국의 외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이 거슬리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을 많이 때리는데 중국이 금방 과거 독일이나 일본을 꾹 미국이 눌러갖고 금방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결력을 강하게 하면서 더 강한 맷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미국도 골치 아파하기도 하고 중국도 미국을 2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공격받기 전만 하더라도 지원 미국한테 공격받은 우리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상당히 겁을 먹었는데 2년 동안 미국의 공격, 파상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별거 아니네. 옛날하고 미국이 달라졌네.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네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느끼게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완하고 지투, 물론 아직 지완이 국력이 훨씬 크고 지투는 아직 따라오지 못합니다만 여기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여기는 저기 강해지는 미중유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대한민국도 그러면 미중유의 중견강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20세기처럼 특정한 패권 대국에 있어서 그 국가하고의 관계만 잘 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쪽에 붙어서 그쪽하고 의지해 나가면 그쪽이 다 보호해주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을 텐데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미국이 힘들기 때문에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온갖 비난을 받더라도 미국 국익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좋은 이미지도 많이 쇠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제는 한 군데에 철석같이 믿고 의지해서는 우리 국가 안보와 그 경제적인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행히 우리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간국이 되었기 때문에 중견 간국 대한민국의 다부진 외교 어느 한 군데 붙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만 중견 간국 대한민국 외교의 대원칙 해갖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협력을 지향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라는 이와 같은 대원칙을 세워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어떤 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 미국도 중국도 반대하고 어느 쪽에 조금 더 다가가면은 반대쪽이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회유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가자. 한마디만 더 얘기한다면요. 우리 20세기 때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 같았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데 같이 해나가고 보호를 받으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모두 성장을 해갖고 대학생을 커다란 청년과 같이 되었거든요. 커다란 그 덩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덩치값을 못한다는 것처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 달라진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외교를 해나가는 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갈수록 더 험해집니다. 1차적인 원인은 미국 때문이죠. 미국이 전략을 확실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미국의 공동성명한 것이 미일 동맹은 60여 년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 자유, 초소에 되어왔다 얘기하면서 일본만 단약합니다. 우리한테는 매번 돈만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국방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무기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 파견하는데 한국군 보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필요하러 하는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 미국은 20세기 미국이 이제 아닌 거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미국 없는 외교를 펼칠 때가 됐다. 하나만 보충해도 될까요? 중견 국가로서의 어떤 우리 등치를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 부딪히는 한반도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실용적인 자세를 찾아 이런 말씀인데 하나만 간단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속된 말로 감싸돌면서 일본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일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미국의 국익하고 일치하진 않거든요. 네, 네. 간단히 말하면은 미국 머릿속에는 온통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을 과거에 침략을 했고 역사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할수록 중국은 가장 두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의지한 상태이고 또 중국이 성장하면 자기들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 더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국을 침략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중국을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견제하는 거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무작정 이전에 한미일 동맹처럼 무작정 함께 가려고 한다는 것은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작정 한꺼번에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야, 교수님은 공부를 중국 수도 하시고 일본 수도 하시고 또 미국 수도 하시고 지금 미국에 부총리 놓고 해서 이 정치적인 육각에서 말씀하다 보면 딱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달라졌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일방적으로 무슨 뭐 미국 편, 뭐 중국 편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다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가버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미국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건 따끔한 얘기였고요. 저는 우리 안 박사님한테는 이거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북한은 중국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한 몇 개월, 한 1년 전, 5, 6개월 전부터는 갑자기 또 사이가 좋아져요. 그렇죠. 갑자기 무슨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네, 원래 이제 뭐 김정일, 김일성 때도 그랬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우방은 아니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아, 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충지대가 필요하니까 중국이 이제 북한을 관리해 왔죠. 그러다가 또 트럼프 집권하니까 2013년에 시진핑도 집권했지만 평양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북한으로서도 아까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지만 북한으로서도 지금 미국으로 쏠리느냐 중국으로 쏠리냐 하면서 상당히 이걸 좀 뭐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이걸 좀 김정은이가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 유학파입니다. 예, 뭐 유학파다 보니까 네. 머리가 좀 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당창건 10월 10일 75주년 또 내년 이제 1월 노동당 제 8차 당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번엔 10월 10일은 아니지만 8차 당 대회에서는 북한이 분명히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저는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한 몇 달 기다려 보면은 결국 김정은이 말한 그 마이웨이가 친미냐 친중이냐 이게 윤곽이 잡힐 것 같고 그래서 또 요게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요거와도 관계되는데 최근에 그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이게 위로 전문도 보내는 거 보면 아직도 그 트럼프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바이든처럼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한 큐에 해결해 주겠다는 트럼프를 좀 선호하지 않나 이런 걸 볼 때 그것은 시진핑 들으라는 소리겠죠. 네. 친서를 보냈다는 건 야 우리 아직 트럼프 관계 정상화돼 있어. 정신 차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분간은 지금 좀 이렇게 중국과 뭐 소원하고 지금 또 이게 코로나 사태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결단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적어도 상위 정도는 벗어제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예, 한반도 시계가 정말로 급변하고 있구나를 여의도 하이킥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지금 주제가 또 앞으로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제작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또 안 된다고 당장 끊으라고 할 텐데. 이 주제를 또 살려가지고 두 분 다시 한번 저희가 기회 될 때 모셔가지고 지금의 아주 급박하게 정해되고 있는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두 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하이킥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죄송합니다. 너무